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온라인 수업이 또 시작이 됐네요. 자, 온라인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업은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좀 바랍니다. 지난 주에 우리 4월 달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거짓말처럼 우리 만우절로 시작이 되었죠. 지난번에 제가 만우절에서 겪었었던 일을 말했지만 만우절이라는 것을 잠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우절. 만우는 뜻을 보려면 사실 한자를 볼 수밖에 없죠. 1만 만자에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우자는 바보라고 우리가 통상 말한다면 만 명의 바보들.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래서 everybody 바보, 모두가 바보 한번 돼보자. 이러한 어찌 보면 삶이 팍팍한데 한 번쯤은 조금은 어리석어 보는 것. 이것이 아마도 만우절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바보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어원은 뭐냐면 한글로서 바보 말이죠. 밥보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밥보는 그럼 뭐냐? 밥은 여러분이 아는 밥이에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이 그것이고, 보는 우리가 그 전미사로 쓰는 말이죠. 우리 먹보 할 적에 혹은 뚱보 할 적에 그 보자입니다. 좀 과하다 이런 뜻을 말할 적에 우리 보자를 넣죠. 그럼 밥보라는 그 바보의 어원은 어떤 의미냐? 과하게 먹는 거죠. 과하게 먹는 건 뭘까? 자신 몫의 밥그릇이 있죠. 자신은 그 자신 목의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밥보는 자신의 목을 다 먹고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쉽게 말하면 많이 처먹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까지 탐하는 사람들, 욕심쟁이를 우리의 선조들은 바보라고 했었던 거죠. 참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목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것을 엿보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어쩌면 우리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지옥 같고 고통스러우냐라고 했을 적에는 아마도 욕심이 많은 바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주간 때 예수님을 잠깐 살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라는, 오늘 내가 열심히 생활할 적에 필요한 딱 그만큼의 그러한 양식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들의 충만함은 남의 것을 뺏어서 더 배부른 것이 충만함이 아니고, 나의 목만을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취하면 그것이 바보가 되지 않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도 만족하며 사시면 우리는 바보 아닌 정상적인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로스를 끝내고 말이죠, 로마의 도입부를 좀 살폈어요. 오늘은 로마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부교재 26페이지의 부분. 그동안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단언코 말합니다. 단언코 말해요. 뭐냐? 오늘 배울래요. 오늘 배울 이 표에 나오는 로마가 2부작이거든요. 지금 배울 공화정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제정 이야기, 그 두 토막으로 나뉘어지는 이 전반부 이야기는 로마의 전 역사, 1000년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뭘 빼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좀 주의 깊게 좀 잘 살피면서, 꼼꼼히 잘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건국한 이후에 애초에 왕정이었지만 귀족들이 왕정을 몰아내면서 공화정을 설립했지만 그 어떤 권력은 귀족이 독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핵심적인 권력기구로 우리 원로원과 집정관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그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이제 서서히 평민들과 권력을 나누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첫머리에 들어있는 동그라미 1번의 평민권의 향상입니다. 평민권. 자, 한번 살필까요? 자, 부겨져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럼 평민들이 돈을 벌겠네요. 그 돈을 번 평민들이 경제력을 갖추었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갖추면서 중장보병으로 활약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중장보병은 보병은 뭐예요? 말을 타지 않는 걸어다니는 군사를 보병이라고 하죠. 그 보병이 중무장한 중장은 중무장하였다. 투구부터 갑옷부터 방패, 칼 이런 것들을 중무장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평민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중무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보병은 평민들이요. 이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서 로마의 정보활동에 기여하면서 나 돈도 가졌고 나 국가에 대해 기여했는데 나에게 권리도 다오라고 평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 맥락은 그리스랑 사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산 사건이더라. 자, 사건인데 성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산은 마운틴, 산이고 성은 성스럽다. 뭐 서울로 따지면 뭐 남산 정도? 이렇게 로마 곁에 있는 좀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 정치 참여를 요구하니까 평민들이 요구하니까 귀족들이 당연히 거부하죠. 어떤 역사적인 지배층도 자신의 권력을 쉽게 내어주는 그런 계층은 없습니다. 귀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뭔데 정치 권력을 내놔라 마라 그래? 라고 귀족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이 야 연장 챙겨라 안 준다더라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파업을 한 겁니다. 파업을 한 거예요. 어디서? 성산에서.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정치 권력을 줄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내려가지 않겠다. 너희 우리 없으면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사실 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저들이 있어야만 로마가 유지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저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산 사건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아서 귀족들은 서서히 평민들에게 권력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내어주는 과정이 거기 보면 4단계에 걸쳐서 순서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나주는데, 자, 이게 순서예요. 번호가 적혀 있죠. 첫 번째로는 호민관을 선출하였다. 자, 제가 이전에 여길 말했고 이쪽이 이제 갖추어진다 그랬죠. 호민관. 호는 우리 호조갈 적의 호자예요. 크다, 거대하다, great, best 뭐 이런 뜻이고, 민은 평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민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를 우리가 호민이라고 부르죠. 그 호민관, 그러니까 평민들의 대표를 호민관으로 해서 평민들이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만든 대표의 권한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대표가 섰다라는 것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기구도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민관의 설립은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는 평민회의 설립과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어주는 건 좋다, 너희 대표 뽑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평민회를 설치하고 호민관을 선출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 평민회와 호민관이 가진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권리 없이 대표만 뽑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냐? 로마의 가장 의사결정의 핵심은 원로원이죠. 원로원. 그래서 원로원이 내린 결정을 너희가 너무너무 평민에게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원로원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대표를 뽑고 대표를 뽑는 기구, 그리고 그들에게 원로원에게 대한 거부권을 주는 거죠. 사실 이 거부권이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본다면 대단히 좀 수동적인 거죠. 내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권한은 쟤들이 있어. 그런데 그 권한을 리젝트할 수 있는 권한만 지금 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평민은 요구하였고 그래서 다시 귀족은 내어줍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12표법이에요. 가로의 성문법,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성문법이라는 말은 글자에 기록했다 이런 겁니다. 문자가 성립하였다라는 건 법조문을 만든 거예요. 12개의 법조문을 만들었다여서 12표법이라 하고 그것은 로마 사회의 최초의 성문법이더라. 이 법을 기록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옆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족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이제는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자의적이다라는 말은 임의적으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2표법 이전에는 귀족이 법이 없으니까 법조문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빗대어 볼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생활 규칙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동의서를 받는 모양이고 학교생활 규칙에 보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어떠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성문법 조문으로 이렇게 하나 기록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고 아우 왜 이렇게 지킬 게 많아 이런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없다면 사실 더 여러분에게 위태로워요. 선생님이 아마도 여러분보다 물론 같은 학교의 주인들이지만 그래도 권한상으로 선생님이 더 많은 권한을 여러분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규칙이 없으면 선생님이 이런 권한을 뭐 마음대로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잤지? 선생님 저 안 잤는데요. 잤어. 분명히 잔 거야. 내가 봤다고. 선생님 저는 눈이 이렇게 작아서 그냥 눈 뜬 거예요. 아니야. 너 잤어. 너 잤으니까 퇴학. 선생님 제가 왜 퇴학인가요? 내 마음이야.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야. 귀족이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너가 어쩌고 네가 어쩌고 처벌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제 법조문이 선 이상은 그 법조문을 넘어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은 이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12표법은 상당히 귀족의 권한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평민회를 구성해서 호민관을 뽑아서 원로원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12표법을 만들어서 귀족이 마음껏 권한을 행사하는 걸 제약한 거죠. 자, 세 번째 갈까요? 리키니우스법. 이제 두 개의 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리키니우스법이에요. 자, 리키니우스법은 자 드디어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뭐냐? 자, 집정관이 두 명이죠. 둘 다 귀족이었어요. 자, 집정관 중에 한 명을 이제 평민이 선출하는 겁니다. 평민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민관만 있었던 시절에는 원로원 집정관은 귀족이 가졌고 여긴 평민이니까 아무래도 2대1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집정관의 절반을 놓아서 이쪽 평민, 이쪽에 귀족. 이렇게 집정관 하나를 차지해버리면서 국정의 절반을 평민이 차지하게 되고 힘의 균형도 맞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리키니우스법으로 집정관의 한 사람을 차지하면서 국정의 권한을 되찾고, 자, 마지막으로 뭘까요? 호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가 드디어 이 평민회가 그냥 호민관만 선출하던 그 평민회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원로원의 권한을 리젝트하기만 하고 호민관을 선출하기만 했죠. 이제 평민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의 법, 모든 이가 적용하고 모든 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법을 평민이 만들 수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귀족도 더 이상 평민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러한 권한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평민회가 입법권을 가졌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민회, 거기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모든 성인이 참여한 그 민회가 입법권을 보유하였다. 이 입법권을 평민이 쥐면서 사실 동등성을 가졌다. 사실상 완결이에요. 자, 오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가 입법권을 보유함으로써 평민과 귀족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맨 처음엔 귀족이 다 가졌다가 평민과 결국 동등한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러면 평민들은 못 가졌던 권력을 서서히 갖게 되고 완전하게 동등성을 되찾습니다.
요걸 좀 순서로 외워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외울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평민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로마의 국정을 드디어 찾았잖아. 그래서 기쁠 때 유레카라고 소리치듯이 여러분은 기쁠 때 어떤 소리를 내죠? 뭔가 무야호 아니 무야호 아니 무야호 소리 내도 돼요. 저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호리호 호리호 들리시나요? 호리호. 자, 요게 호리호. 자, 여기 첫자 보세요. 호민관의 호 1, 2, 리, 호. 자, 자연스럽게 읽어볼까요? 호리호 호리호.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걸 뭐 쓰라고 할 적엔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첫 자를 가지고 있으면 외우기도 좀 편하고 순서도 잡히죠. 호로 시작해서 호로 끝나는데 호리 리 호. 호 마지막 호에 리 그러죠? 리키니우스. 이렇게 굴리는 데가 1, 2죠. 1, 2 리 1, 2 그다음에 호 이렇게 되죠. 호리 호. 제가 생각해도 참 저질이지만 외우기에는 참 적당해 보인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적에는 이 순서를 하나하나 지그시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리스와 비교하기도 해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툴이 그리스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명사를 그리스와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는 500인회라든지 아니면은 도편 추방제라든지 민회는 상당히 좀 비슷하죠. 요런 개념과 로마의 개념은 서로 조금 구분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 마지막 결과 귀족과 평민은 동등한 권한을 결국 갖게 되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러한 평민권의 향상 속에서 로마는 팽창하게 됩니다. 이 평민권의 향상 속에서 로마는 어떠한 팽창을 겪게 되냐? 자, 아주 중요해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더라.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더라. 자,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가 로마가 결과적으로 짜지않은 지중해 전체 영역인데 지금 현재는 뭐냐? 자, 로마의 도시국가로 출현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평민권의 양상, 이를테면 호민관부터 호르텐시우스 법까지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 반도 로마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여기에요. 자, 더 팽창할 적에는 또 다음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귀족이 평민과 다투었다면 아마도 이런 성과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평민에게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건 상당히 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로마의 유적지 가면 여기 보이네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도 보이고 늑대도 보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SPQR.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SPQR. 로마가 가지는 어떤 상징인데 이 SPQR의 약자, 이 약자의 풀은 뭐냐면 요거예요. 시나투스 파퓰루스 퀘 로마누스. 이게 뭐냐면 시나투스는 여러분 시네이트 상원이라고 그러죠. 상원은 이제 귀족성을 가지는 게 원래 기본적인 어원이죠. 그래서 귀족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파퓰러스는 파퓰러, 대중적인. 바로 귀족과 평민은 퀘는 포예요, 포. 그리고 로마누스는 로마. 귀족과 평민은 로마를 위해서, 오직 로마를 위해서 귀족과 평민은 하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SPQR. 로마가 이런 평민권의 향상 과정에서 내린 결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로마를 위해서 손을 잡자, 힘을 모으자. 바로 이러한 결론 속에서 로마 반도의 통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자, 요 1번의 평민권 향상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살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가 반도를 통일했어요. 자,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더 뻗어가야겠죠. 자, 지중해로 뻗어나갈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내륙으로 뻗어나가야겠지만 아마도 반도인 이탈리아는 지중해 권역으로 뻗어나가야겠죠. 자, 그럼 당시 지중해는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걸 살피면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팽창. 여기 로마의 팽창은 아마 이제 지중해로 뻗어가는 이야기일 텐데, 자, 팽창 첫 번째 포에니 전쟁. 자, 두 번째의 키워드는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자, 상당히 중요하고, 자, BC 3세기네요.
자, BC 3세기라고 제가 찍어 놓은 이유는 자, 그리스 쪽으로 볼까요? 그리스가 지금 BC 4세기 때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동방원정을 하죠. 그러니까 동방원정 이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거기 나오듯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에요. 지금 요게 당시 상황입니다. 자, 로마가 지금 반도를 통일한 상황이고 지중해에 자, 지중해가 여기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중해인데 대체로 지중해 서쪽입니다. 지중해 서쪽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자, 바로 이 보라색이 저 위에 보면 카르타고 제국.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서쪽은.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은 사실은 로마 카르타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맞아요. 근데 포에니는 도대체 뭐냐? 포에니는 사실 이 용어는 안 써야 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사라지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 또 쓰기 시작했어요. 의아한 부분입니다. 포에니라는 말은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로마가 이겨요. 결과적으로 이길 적에 이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천하게 부르던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네 오랑캐네 부르면서 이렇게 낮게 부르는 말처럼 뽀에니 그랬어요. 카르타고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는 이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오랫동안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 그것이 이제 마치 이렇게 하나로 자리 잡은 거죠. 자, 어쨌든 포에니 전쟁이라는 말이 유명하니까 교과서에 쓰니까 그렇게 우선 해석합시다.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에요. 자, 지중해를 차지한 카르타고를 치지 않으면 로마로선 지중해로 뻗어갈 수 없는 상황. 당시 카르타고 우리 한번 배웠죠? 카르타고 페니키아 배울 적에 4대 문명 중에서도 이 지중해 연안의 헤브라이, 히타이트, 페니키아 배울 적에 그 표음 문자를 만든 페니키아가 지중해로 상업활동으로 뻗어가는 여러 식민 도시 중에 바로 카르타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그때 성립했는데 이후에 이제 번창하여서 이제 완연하게 제국으로 자리 잡고 지중해를 딱 차지한 거예요. 카르타고는 당시에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카르타고의 허락 없이 지중해에 손도 씻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카르타고의 기세가 상당했어요. 자, 로마도 만만치 않게 이제 반도 통일하고 지중해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충돌은 불가피했고 전쟁은 필연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카르타고와 로마가 붙었었던 지점은 바로 여기 시실리 섬이에요. 시칠리아라고 부르죠. 시칠리아에서 강력한 해군을 기점으로 삼는 카르타고하고 육군을 강력하게 보유하는 로마가 여기서 충돌했습니다. 여러 번 충돌했어요. 그런데 힘의 기세가 그렇게 서로 밀리지 않고 아주 팽팽하게 여기서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돼요. 사실 교착된 거죠. 승부가 나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서 줄다리기가 멈추질 않습니다. 둘 중에 누군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상황. 그때 등장한 이 두 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있으니 부교재도 나올 겁니다. 카르타고에서는 한니발이라는 명장이 출연하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스키피오라는 명장이 출연합니다. 선생님, 스키피오 얼굴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외계인 같아요. 흑인인가요? 로마 사람이라면서요? 로마 사람 맞아요. 외계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게 동으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그리 된 거예요. 자, 로마의 스키피오하고 카르타고의 한니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훨씬 더 유명하고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아주 뛰어난 전술 하나를, 전략 하나를 꾸며내죠. 이렇게 팽팽하게 전쟁이 계속된다면 적들의 허점을 적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 전술을 쓰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로마의 상상력 그 이상의 전술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카르타고죠. 여기 로마고 여기서 지금 계속 붙고 있어요. 자, 한니발이 어떻게 했냐? 원정군을 이끌고 이베리아로 넘어가서 이베리아에 상륙해서 피레네 산맥도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거기를 넘어갑니다. 수만 명의 원정군이 코끼리 타고 그리고 넘어가서 저 위에 로마로 진격하려면 로마 뒤편에 알프스가 있어요. 또 이 코끼리를 탄 엄청난 부대가 알프스까지 넘어서 몇 년간의 원정을 해서 로마의 뒤를 치겠다. 이 작전은 상상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로마는 뒤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뒤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뒤로 들어오려면 이 산맥 두 개를 넘어야 돼요. 어떤 원정군이 이 산맥을 넘습니까? 바로 그러한 로마의 예측을 완전히 깨버린 게 바로 한니발의 대원정이죠. 한니발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싸움을 하는 듯 보이면서 뒤로 넘어 또 넘어 산맥을 넘어 결국 알프스를 넘었어요.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코끼리를 이끌고 이 대군단이 넘었어요. 여러분, 알프스를 넘고 피레네를 넘으면서 이 원정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스스로 피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지옥에서 온 전사들처럼 독이 오른 전사들이죠. 이 카르타고의 독이 오른 전사들이 드디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로마는 바로 허점, 방비를 못하고 정말 무방비로 지금 카르타고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와서 트레비아 전투에서 가볍게 로마군 제껴버리고, 그리고 칸나이에서는 로마의 정예군을 다 박살냈어요. 정말 한니발의 이 기막힌 작전은 정말 딱 들어맞아서 이제 로마만 덥석 먹으면 승리의 구부능선을 넘은,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전쟁 승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카르타고가 이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작전을 이제 세우는 거죠. 야,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다가 스키피오가 내린 작전. 좋다,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어차피 전쟁 1된 이상 너 죽고 나 죽자. 이를테면 너가 내 머리 잡았어, 나도 네 머리 잡는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를 내어준다 생각하고 카르타고로 진격해버립니다. 너가 로마를 먹는다면 난 카르타고를 먹는다라고 해서 원정군이 카르타고로 직격하는 거죠. 자, 이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소위 말하면 치킨 게임 벌어진 거예요. 치킨 게임. 여러분, 치킨 게임 아시죠? 기차가 뿡 하고 달려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철로에 딱 서서 기차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몸을 피하는, 정말 담력 싸움이죠. 담력 싸움. 이 담력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담력 싸움에. 누가 그러면 쫄보냐? 쫄보가 지는 겁니다. 쫄보는 바로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 야, 뭐야, 쟤네들이 우리한테 올 줄은 몰랐잖아. 그래서 쫄아버린 카르타고가 여기에서 승리의 목전에 둔 한니발에게, 야, 돌아와, 카르타고 망하게 생겼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한니발을 원정에서 불러버려요. 한니발이 로마를 정말 짓밟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조국에서 부르니 할 수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런데 먼저 왔었던 스키피오하고 바로 이 자마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두 나라의 영웅들이 자마에서 붙었어요. 이게 최종전처럼 돼버렸는데 누가 이겼냐? 결론은 스키피오, 로마가 이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니발의 여정을 보십시오.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마지막 남은 힘 가지고 로마의 원정, 로마를 정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 남은 힘으로 이제 원정까지 왔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그래서 스키피오에게 박살이 납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용서해다오 카르타고요. 참 정말 충신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전쟁을 거의 승리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결국 쫄보였던 카르타고가 한니발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로마가 지중해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지중해는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차지한 지역은 대체로 어디냐? 서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겼다는 건 적어도 로마가 지중해의 서쪽을 차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쪽도 마저 차지해야만 로마가 지중해를 다 차지하는 거죠. 자, 서쪽을 차지한 로마는 이제 동쪽을 차지하려 합니다. 자, 기억나세요? 바로 이 전쟁이 BC 3세기예요. 그러니까 BC 4세기에 동방원정이 있었고 동방원정이 실패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세 개로 쪼개졌다 그랬죠? 여기는 마케도니아로, 이쪽은 시리아로, 이쪽은 이집트로. 아마 그렇게 있는 게 로마가 이쪽을 차지하면서 여기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집트도 마케도니아도 시리아도 무너뜨리면서 이제 지중해를 차지하고 동쪽을 차지하면서 서쪽 동쪽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거기에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 카르타고의 전쟁 속에서 지중해의 서부를 장악하더라.
자, 연이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쪽이죠. 그리고 소아시아를 정벌하면서 뭐 시리아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소아시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원정하면서 지중해 동부도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어서 동서부를 다 차지하니 지중해를 다 차지한 건 바로 로마였고, 로마는 이 지중해를 뭐라 불렀다? 로마의 호수.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마치 우리 집의 정원과 같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속주의 총독을 파견했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평민권 양상에서 로마의 통일을 이루었던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전쟁, 포에니 전쟁과 그리고 이쪽 마케도니아와 이쪽 소아시아를 차지하면서 지중해를 완연히 차지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래서 평민권의 양상과 포에니 전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까지 지금 살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까요? 공화정 말기. 평민권의 양상 대단히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포에니 전쟁 대단히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 안에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세 번째, 공화정 말기.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다 중요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애초에 말했잖아요. 여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정리했으니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몇 권의 책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뼈와 살만 밟은 겁니다. 뼈. 자, 공화정 말기로 이제 뭐 말기라는 표현하면 이제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뭐냐? 아소카 왕이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자신이 다 이루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벌어지는 어떤 상실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로마가 지금 다 얻었어요.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절정에서 내려올 일밖에 없습니다.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이 포에니 전쟁을 정점으로 삼아서 로마는 정상에 이르게 되고 이제 가파르게 내려와.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으로 승리해서 로마는 더 번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쇠퇴의 길목으로 접어들더라. 그래서 이 로마의 공화정 말기 이야기는 의외적인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경. 자, 이 배경부터 아주 중요한데 명사 두 개를 넘어서 밑줄 긋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라티푼디움. 두 번째 끝에 있는 자영농의 문라.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인데 두 가지 명사를 꽉 쥐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라티푼디움은 뭐냐? 라티푼디움은 이 느낌이 있어요. 라티라는 말이 라지라는 뜻이에요. 푼디움, 니움 이렇게 되면 어떤 영지, 토지 뭐 이런 뜻이죠. 아주 큰 토지, 이게 이제 라티푼디움이에요. 이게 이제 대농장이라는 거, 대농장. 이 대농장인데 라티푼디움은 이 대농장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경작했냐? 노예를 통해서 경작한 대농장. 이걸 푼디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노예를 통해서 이용한 대농장이다. 그럼 노예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은 정복하면 그 피정복민들 다 노예로 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수없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수많은 노예들이 지금 로마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노예들, 무료로 공급되는 그 노예를 이제 대농장으로 운영해서 라티푼디움이 성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토지가 이렇게 거대해졌냐? 요거는 이제 좀 자영농의 몰락과 이제 같이 살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상황을 볼게요. 당시 농민들의 그런 어떤 상황의 경우의 수입니다. 첫 번째, 이 농민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중장보병으로 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기도 해요. 자, 원래 농민이었다가 이제 정복 과정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이 중장보병으로 농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작했던 땅이 비어있죠. 그걸 귀족이 그냥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럼 땅덩어리가 점점 커지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참여한 이 중장보병 평민이 살아 돌아왔어요. 다행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이제 내 땅을 경작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농사일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농사일의 90%가 뭐냐면 피 뽑는 일입니다. 잡초 뽑는 일이에요. 농사는 곧 잡초 뽑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잡초가 정말 거대해요. 제가 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지금 농화를 안 가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여름방학 때 농화를 갑니다. 농화를 가서 농촌에서 한 5일 동안 농사일을 돕는데 그 일의 대부분이 잡초 뽑아요. 제가 잡초를 막 뽑습니다. 이야, 그래서 잡초를 뽑아요. 그 잡초를 뽑고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잡초를 다 뽑은 것 같은데 거기서 잡초가 다시 다 나고 있어요. 잡초는 이렇게 빠르게 납니다. 심지어는 잡초가 거대해요. 거의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뽑습니다.
잡고 야 해서 레슬링처럼 이렇게 뽑지 않으면 안 뽑히는 잡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몇 년 동안 농지가 농민의 손에 닿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정글이 돼요. 더 이상 농지가 아닙니다. 농민은 이런 농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농민이 어떡하냐 이거 내 농지도 없고 좀 이렇게 경작하는 데서 내가 어떻게 밥이라도 벌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라티푼디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티푼디움에 딱 들어가서 야 내가 경작을 잘해줄 테니까 저에게 좀 급료 좀 주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됐어. 너 필요 없어. 무슨 급료야. 여기 노예가 있고 얘는 돈 안 줘도 얘네 경작 다 하는데.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땅도 못 갖고 경작도 못하고 실업자가 되는 뭐 이런 상황. 세 번째 경우는 농민이 왔어. 근데 다행히 아내가 뭐 농토를 잘 해갖고 경작을 할 수 있어.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경작을 했네. 그래서 이제 소출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답하려고 그랬더니 정복을 한 곳에서 이미 농사가 진행되고 걔네가 잔뜩 로마로 들어와요. 아주 저가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쌀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민들이 쌀을 막 생산하지만 중국 쌀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잔뜩 매기잖아. 중국 쌀처럼 저가의 쌀이 막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관세를 매겨서 막지 않으면 농민 망하는 거죠. 로마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토지들이 잔뜩 대농장이 됐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해도 노예가 있어서 실직이 되고 뭘 해보려고 해도 대규모 속주에서 식민지죠. 속주에서 곡물이 들어오면서 팔리지도 않고 농민은 몰락이에요. 자영농의 몰락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 라티푼디움이 성행함으로써 농민은 망하는 겁니다. 그 농민의 몰락은 그 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속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값싼 곡물이 들어와서 생산해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라티푼디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노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미 일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자영농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티푼디움이 성행하고 그 와중에 속주에서 곡물 들어오고 노예 들어오면서 자영농은 몰락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농의 몰락 밑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군사력의 약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영농이 평시에는 농사 짓지만 전쟁 중에는 군사가 되는 중장보병들 아닙니까? 근데 이 농민이 망했다? 중장보병도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번성을 모두가 같이 누르면 국력이 돼요. 하지만 특정한 귀족들이 독차지를 해버리면 그건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는 거죠. 로마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은 뭐냐면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지만 라티푼디움의 성행과 그리고 자영농의 몰락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더라. 요런 인과성이 있는 거예요. 인과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으로 자영농이 잔뜩 몰락하니까 이 평민회 그리고 평민회의 대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몰락했다. 귀족 너희들 뭐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개혁이 벌어집니다. 그 개혁이 바로 밑에 나오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야. 이것도 중요하죠. 자, 바로 라티푼디움과 자영농의 몰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장면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들은 다 호민간입니다. 평민의 대표들이에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죠. 형과 동생이 있어요.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둘 다 호민간이에요. 첫 번째 호민간으로 나선 건 당연히 형이겠죠. 티베리우스 가이우스가 나섭니다. 평민이 몰락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이따위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자, 개혁안도 중요해요. 첫 번째,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 농지법. 자, 중요한 겁니다. 라티푼디움으로 땅덩이가 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땅은 원래 평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가이우스는 토지 소유를 제한합니다. 이를테면 100을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로마에선 50만 가지게 한다. 50이 기준이다. 50 이상은 못 갖는다. 라고 제한선을 둔 겁니다. 제한선을 딱 두고 그럼 100 가진 사람은 50밖에 못 가지고 50이 남는 거 아닙니까? 50은 국가 몰수하는 거예요. 너 너무 많이 가졌네. 50 내놔. 그 50 뺏어갖고 이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기 나오는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토지 소유를 일정 정도 제한하고 그 이상 가진 것은 빼앗아서 농민에게 분배하는. 그래서 토지 분배가 나온 겁니다. 농민들은 아주 좋겠죠. 그런데 귀족들이 안 좋아하죠. 라티푼디움의 농장주 바로 귀족들은 이게 뭐야? 나도 나름대로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따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힘이 있는 귀족들이 이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저놈이 왕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악소문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내가 왕 되려 하는 게 아니다. 자, 군중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군중대회 열어라. 그래서 이제 군중대회를 열고 이 형이 그라쿠스가 연설을 할 적에 귀족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백주대낮에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암살해 버립니다. 죄만 없으면 끝나겠지 뭐. 그래서 암살시켜버려요. 그래서 형의 개혁이 좌절돼요. 첫 번째 내용은 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다시 동생이 다시 호민관이 돼요. 그리고 형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다시 평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형이 너무 과하고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가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좀 온건적으로 나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동생 이야기입니다. 자, 곡물법이에요. 곡물법. 자, 곡물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 원래 들어올 땐 저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잔뜩 마진을 붙여서 귀족들이 비싸게 팔았던 겁니다. 원래 쌌다면 농민들은 싸게 먹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곡물법을 마련해서 원래 저가로 들어왔다면 저가로서 농민에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곡물법에 거기 보면 저가로 곡물을 분배하는, 지금 굶주리는 농민 어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가로 곡물을 분배하는 곡물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마진 붙였었던 귀족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다 좋은 것인데 네가 뭔데 그래? 라고 이제 또 따지기 시작하는, 또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생은 형의 죽음을 지금 목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곁을 지키는 호위대를 몇백 명을 두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지만 결국 귀족들이 그 호위대마저도, 호위대를 포함해서 동생까지도 싹 다 몰살시켜요. 정말 물리적으로 몰살시켰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라쿠스의 개혁은 당시 라티푼디움과 자영농의 몰락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개혁안을 바로 농지법과 곡물법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됐다면 로마가 다시 살아날 어떤 기회를 얻었을 텐데 아쉽게도 개혁이 좌절되면서 이제 로마는 극심한 내분으로 빠져듭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하지만 모두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면서 한편으로는 귀족의 이해를 반영하는 귀족파와 그라쿠스는 사라졌지만 평민의 입장을 내세우는 평민파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이게 앞서 평민권의 향상에서 귀족과 평민이 하나 될 적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과 귀족과 평민이 다툴 적에 이게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 되는 바로 이 상황,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해버리니까 로마 통치에 어떠한 이완이 발생하고 그 틈에서 벌어진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밑줄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 가로에 보면 검투사의 반란이에요.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검투사의 반란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검투사, 여러분 아시나요? 검투사? 검투사는 여러분 투견장 아시죠? 개와 개가 서로 물어뜯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바로 검투사가 그런 거죠. 이 노예로 뽑은 사람 중에 싸움 좀 하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이는 그 어벤져스에서 헐크하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헐크하고 누구랑 싸우죠? 하여튼 그 번개 천둥 걔랑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 그게 이제 검투장을 연상케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의 게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환호한다. 하지만 로마는 그런 검투 경기를 참 많이 가졌죠. 그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이는 장면에 환호하고 했던 거야. 그런데 검투사 입장 보세요. 훈련을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는 연습해야죠. 연습할 적에는 한 팀이에요. 서로 동료고 친구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가면 서로 죽여야 돼요. 이게 인간으로서 참 처참한 일이죠. 근데 분위기 보니까 평민판이 귀족판이 막 싸우고 경비도 상당히 소홀해졌어. 그래서 스파르타쿠스가 도망가자. 때가 되었다. 그래서 검투사 70명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시작은 70명이에요. 선생님, 70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호랑이 70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투사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이상계입니다. 거의 호랑이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70명 풀리면 아무도 거리에 못 옵니다. 호랑이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얘네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가 출동했는데 로마 군대를 검투사들이 가볍게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라티푼디엄의 노예들부터 시작했고 또 다른 검투사들이 야 뭐야 대단한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규합이 돼서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6,000명 7,000명 막 불어나요. 그러니 로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예군 잔뜩 몇 개 군단이 이 스파르타쿠스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게 되고 정말 겨우겨우 진압했어요. 겨우겨우 진압했습니다. 얼마나 겨우겨우 진압했냐면 독이 오른 거죠. 별것도 아닌 놈들이 이 노예 놈들이 나타나갖고 로마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그래갖고 그 6,000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로마로 가는 길에 6,000명을 깔아놨었어요. 보라고 대들면 일이 된다고 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이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당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실패 속에서 로마가 통치가 상당히 이완됐을 때 틈이 생겼을 때 터졌었던 여러 반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다음에 평민파 귀족파의 대립 그 와중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이런 맥락과 시간대 인과성을 좀 가져나가야 돼요. 자 로마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겨우겨우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볼까요? 그러면서도 3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두정치. 자 3두는 3은 3예요. 2는 헤드. 3명의 어떤 지도자들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군인 정치가. 밑줄 하나 쳐주세요. 이들을 군인 정치가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상당히 슬픈 일이 벌어지고 군부가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나선 거예요. 혼란하니까 군대가 나섰는데 하나의 군대가 아니고 3명의 지도자가 둔 군대가 서로 뒤엉켜 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사병들, 군인들을 어떻게 모집했냐? 당시 자영농들이 몰락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야 나를 지지해주면 내 밑으로 와서 나한테 군대하면 내가 돈 줄게. 내가 니네 먹여 살려줄게. 그러니까 뭐 득달처럼 자영농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몰락한 자영농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삼으면서 권력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삼두 정치가 2차에 걸쳐서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2명이 출연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몰락한 농민들을 사병하면서 자 1번 삼두정치. 자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카이사르겠죠. 카이사르입니다. 우선 밑줄 그어놓고 카이사르는 이 로마에선 카이사르라고 부르고 영국에선 시저라고 부르고 그리고 독일에선 카이저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부르고 이 유럽에서 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사람. 황제라는 말에 대체되는 말로 우리가 시저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 싸움에서 크라수스가 초반에 몰락해요. 그래서 사실 폼페이우스하고 시저 카이사르의 싸움이 되는데 당시 카이사르는 저 밖에서 원정을 이끌었던 밖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던 로마는 혼란했지만 카이사르가 밖에서 계속 정복 활동에 승리하니까 상당히 이제 떠오르는 사람. 반면에 폼페이우스는 혼란한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이제 시저 쪽으로 막 올라가니까 폼페이우스가 이제 몸이 단 거야. 저놈이 권력을 차지하겠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원로원하고 결탁합니다. 야 나랑 손잡고 우리 시저 좀 제끼자. 그럼 내가 너희들도 섭섭치 않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저를 부릅니다. 야 거기서 정보활동 끝내고 이제 로마로 들어와. 로마로 이렇게 국가가 호출하게 되면 그 로마로 들어오는 그 변에 루비콘 강이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와야 되고 그리고 들어올 적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버리면 이게 반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 법상으로 혼자 맨손으로 들어와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원정을 하고 있던 시저 카이사르는 이 판 다 봤습니다. 지금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이랑 결탁한 것 같고 지금 나를 부르는 것은 내가 맨손으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자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번뇌의 시간이요. 왜?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따르자니 내가 죽게 돼 있어. 자 카이사르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The dic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게 무슨 말 할 때입니까?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이제 결정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그 말을 비슷하게 한 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주사위는 던져졌다와 비슷하게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것도 되돌릴 수 없다. 카이사르는 이성계와 같은 판단합니다.
이성계 위화도 해군 아시죠? 이성계가 맨손으로 들어오나요? 군대 이끌고 들어와 버리죠. 카이사르도 마찬가지.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로마를 개혁하겠다. 군대 이끌고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너서 결국 폼페이우스를 작살내고 사실상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1차 삼두 정치의 주인공은 바로 카이사르가 되는 거예요. 자, 카이사르가 결국 주도해요. 그런데 암살당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카이사르가 이제 권력을 쥐고 이제 로마에선 누구도 카이사르의 권력을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이제 왕 같아요. 황제에 오르세요. 막 주변에서 이제 황제에 오르세요. 막 이렇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알았어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공화정 아닙니까? 공화정. 로마는 전통적으로 왕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왕에 오른다 혹은 황제에 오른다 이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 주변에서는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지 몰라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아이 됐네. 나는 공화정이 좋아.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주변에선 카이사르가 황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의회에 연설하러 가는데 저 길 건너편에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지나가요. 제가 뭐 정복활동 하느라고 양아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my baby, come on.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를 불렀어요. 브루투스도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반갑게 이제 브루투스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둘이 얼싸 안았어요. 그런데 브루투스가 얼싸 안을 때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아버지의 뭐 더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브루투스, 양아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백주대낮에 암살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바로 카이사르가 한 말.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왜 너가 나를 의심하냐. 브루투스가 왜 죽였냐면 브루투스가 한 말에서 나옵니다. 브루투스가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카이사르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로마를 사랑한다. 로마의 공화정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다 황제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양아들인 브루투스도 아버지가 황제에 오를 거라 봤습니다. 로마를 위해서라면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서라면 황제의 싹을 잘라야 된다. 이 참 부자간의 엇갈린 운명이긴 하지만 결국 카이사르는 그렇게 하여서 암살당하면서 1차 삼두 정치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결국 로마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2차 삼두 정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삼두 정치. 자, 거기에 옥타비아누스, 안티우스, 레피두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 카이사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는 밑을 쥐고 자, 여기서도 이제 세 사람 중에 레피두스가 초반에 탈락하면서 싸움은 둘 간에 벌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얼굴을 보면 상당히 젊어 보이죠? 이 사람도 역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에요. 상당히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좀 셌어요. 카이사르가 당시에 가장 셌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죠. 안토니우스는 정면으로 붙으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길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원정을 가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에 왜 갔냐? 이집트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힘꽤나 썼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손을 잡고 사실 손만 잡은 게 아니고 진짜로 손을 잡아. 여자의 손을 덥석 잡고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아들 낳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와 연합을 맺고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대결한 거죠. 둘 간의 싸움은 거기 마지막에 보는 악티움 해전에서 벌어집니다. 악티움 해전 밑줄. 자,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끝이 나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 BC 31년 뭐 이렇게 나오죠. BC 31년 퉁치면 0년이죠. 0년. 거의 이제 기원 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이 악티움 해전 이전은 다 기원 전 이야기야. 우리 기원 전 이야기를 다 세마진 않았지만 저기 포에니 전쟁이 BC 3세기죠. 그러니까 BC 3세기부터 0년 사이, 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로마 공화정 말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악티움 해전. 이제 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충돌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 옥타비아누스가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선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야,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거야.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싸움에서 너가 붙어서 하면 너도 죽잖아. 다치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너는 여기 괜히 낀 거야. 그러니
너가 네 손으로 안토니우스 제거해. 제거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은밀하게 밀지를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보고 나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실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 따라갔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는 밀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어요. 우리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곧 승리할 거예요. 우리 승리에 건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포도주를 따르고 이제 건배를 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에 안토니우스 포도주에 독약을 넣은 거죠. 건배! 그리고 쭉!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죽어버리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은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출세하고 싶어. 안토니우스를 얻었듯이 옥타비아누스도 얻고 싶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다시 밀지를 보냅니다. 나 어때요, 오빠? 뭐 약간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밀지를 보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거절.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나의 아름다움이 여기까지인가? 그런 어떤 좌절감이 있었는지 자신의 가슴을 독사에 물려서, 코브라에 물려서 죽었다는 어떤 설이 전해집니다. 자,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있는데, 결국 2차 3두 정치의 주인공은 옥타비아누스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 공화정의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2부의 주인공이 바로 또 옥타비아누스가 돼요. 자, 그래서 악티움 해전으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시간 2부에 출연할 겁니다. 자, 오늘 좀 긴 이야기 하지만 이왕이면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복잡하지만 차분히 세도막을 내시고 세도막의 메인 테마를 잡고 인과성을 잘 가져가면서 공부해야만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로마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꽤나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